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고 진상규명과 전국화를 향한 열망도 어느 해보다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이루어진 조직적인 5.18 왜곡과 관련해서 5.18 기념재단이 핵심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는 오는 10일 본격적인 직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잔디 생산 농가의 골칫거리였던 잔디 부산물이 친환경 퇴비화 사업 덕분에 영농자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올해 38주년을 맞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사상 최대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진상규명 작업과 전국화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어 올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갖는 의미는 어느 해보다도 각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광주 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5.18 기념 행사. 올해도 각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역대 최대 규모의 5.18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5월의 진실, 불어라 평화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인 5.18 행사위원회는 5월 17일 전야제 때 금남로를 38년 전 당시로 재현할 예정입니다. 80년 당시 민주퇴 행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오후 6시에 유동 사거리에서 도청까지 민주퇴 행진을 할 것이고요.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 출범하는 정부 차원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이 주목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의 진실을 부정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포함해 진상규명 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연계해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기록물의 분석, 또 현장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5.18을 알리려다 숨진 최초의 민주화운동가인 고 김익이 열사의 행적을 기리는 조형물이 오는 5월 30일 서울 종로 기독교회관에 세워지는 등 전국화와 세계화 사업도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1980년대 5.18을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은폐한 것과 관련해 5.18 기념재단이 왜곡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은 5.18 기록을 왜곡한 주체가 안기부와 5.11위원회, 80위원회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며 국방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받은 5천여 쪽의 기록물을 분석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단은 이르면 이번 주 검증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9월 출범하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을 넘길 계획입니다. 5.18 당시 발포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화 당시 전남 도경국장의 5.18 수기 기록이 공개됩니다. 안병화 치안감 유족은 오는 10일 5.18 기록관에서 안 치안감이 지난 1988년 국회 청문회 당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5.18 진상을 수기로 쓴 기록을 기증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안치안감 부인인 전임순 여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안치안감이 광주 시민에게 남긴 말을 전하고 자신이 광주에서 보고 들은 상황도 증언할 예정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다소 쌀쌀합니다. 광주 15도를 비롯해서 담양이 12도, 곡성은 11도로 출발을 했고요. 낮 기온 광주가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도 평년을 웃돌면서 한낮에는 살짝 덥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고요. 한낮에는 안개가 걷히면서 구름 사이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곳곳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으니까요. 오늘은 휴대하기 좋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5도, 장성은 12.1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 영광이 21도, 담양과 화순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가 21도, 강진과 장흥 23도로 어제보다는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24도, 구례 23도, 보성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무안군이 은퇴자 도시를 만들겠다며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던 애초에 추진은 온데간데 없고 개발업자만 이득을 보게 생겼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5년 전 조성계획이 발표된 무안군 월선리 은퇴자 도시 조성 예정부지. 당초 개발 승인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계획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면적이 축구장 40여 개 크기에서 30%가량 줄었지만 입주 가능 세대수는 시간이 지날 때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타운하우스나 테라스하우스는 줄이거나 없앴고 단독주택만 늘었습니다. 공공시설과 공원 녹지도 줄고 편의시설에 느닷없이 버섯 재배사도 들어갔습니다. 명품 은퇴자 도시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하지만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세금 등 혜택을 받는데 개발비는 줄고 분양 면적은 늘었습니다. 돈이 더 되는 겁니다. 계획 변경은 모두 업체 측이 낸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안군은 지난해 8월 바뀐 계획서를 전남도에 보내 실시 설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걸 내 업자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본 모든 개발의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전남도가 환경 등 19개 부서와 외부기관의 검토 사항을 회신했지만 무안군은 반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완 대책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시 설계는 승인해달라고 전남도를 조르고 있습니다. 그 의견을 냈던 부서랑 충분히 사전 협의가 됐느냐 하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치 계획서를 협의가 안 된 거 아니냐. 이거 다시 가면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입주 세대수를 갑자기 늘려준 남학 신도시 택지처럼 무안군이 개발업자 중심의 행정을 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가행으로 이렇게 그걸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 그것은 좀 법차가리기나 쉽지 안 맞죠. 주먹구구식 도시 개발이 반복되면서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주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용훈입니다. 강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100억 원대 귀농 귀촌마을 조성 사업이 착공도 못한 채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확약서만 믿고 추진했다가 빚어진 일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월추산 자락인 강진군 성전면 올람마을입니다. 강진군은 지난해 1월 이곳 3만여 제곱미터에 150억 원을 투자해 60가구의 귀농 귀촌마을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추진하는 귀농 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 업무 협약에 따라 LH가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강진군은 토지 확보와 기반시설을 맡기로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과 치열한 경쟁에서 공모사업을 따냈다며 떠들썩하게 홍보했지만은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업은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부지는 여태 확보하지 못했고 LH는 다음 달 말까지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접겠다는 최후 통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강진군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매각 입장을 번복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확인서까지 해가지고요. 네. 첨부해서 LH로 제출을 했어요. 네네. LH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팔면 우리는 손해다. 그래서 이제 못 팔겠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확약서 한 장만 믿고 사업을 추진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강진군은 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마을 주민의 사전 통보나 협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위화감을 이유로 귀농, 귀촌마을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백운동 소원과 올람사지터 등 유적지가 많고 녹차밭과도 가까워서 귀농, 귀촌마을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시설을 세운다 하면은 문화관광시설이나 박물관 쪽으로 이런 걸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자 중심으로 사업 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행정 치적을 쌓기 위한 홍보만 요란한 지자체 택지개발 사업.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자본만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의 협력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번 남북 협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네, 남북 협력은 우선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별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동안 휴전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가치와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었거든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해결이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될까요?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한 단계 정도 낮게 평가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동안에 이제 저평가되었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 가치가 이제 제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국가 신용 등급이 이렇게 제고가 될 경우에는 해외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채권 신용도 역시 양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서 국내로 해외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금융 쪽 이외에 저희가 이제 산업 분야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관광 뭐 이런 분야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렇게 남북 협력 시대가 도래할 경우에 가장 큰 호혜 업종이라고 한다면 인프라 관련된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건설업과 에너지 업종이 가장 큰 호혜 업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이제 북한의 저렴한 광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이런 이제 운송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제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북한의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전력 생산을 위한 이 전력 생산 시설들 이런 것들을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업과 에너지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북한의 1인당 GDP가 증가할 경우에 식품, 의류 등의 같은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네. 이로 인해서 소비재 업종도 호혜 업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전남의 입주 기업들도 상당한데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개성공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한 개성공단은 우리나라와 이제 가깝게 위치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우리나라로 배송하는데 들어가는 물류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더욱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이제 개성공단에 다시 재입주하겠다라는 의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네. 다시 잘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북한에서는 이 개성공단 이외에도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남북 협력에 어떻게 활용이 가능할까요? 이제 개성공단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기업이 북한으로 진출할 경우에는 생산 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는 이제 휴전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북한에 진출하는 것이 좀 위험 요인이 되었는데 이 부분까지 이제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는 북한으로 진출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제 국내 고인건비로 인해서 해외, 특히 이제 베트남 등과 같은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북한은 이렇게 그 공장을 이전하거나 하는데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 진출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이런 경제 협력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관광도 당연하게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먹포 신항이 누워있는 세월호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는 작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위해 대형 해상 크레인에 세월호를 쇠줄로 단단하게 연결시키는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들어올릴 쇠줄이 만톤급 해상 크레인과 연결됐습니다. 선체를 니은자 형태로 안고 있는 수평과 수직 지지대마다 달려있는 지름 52mm의 쇠줄 64가닥. 지지대까지 1430톤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무게를 안정적으로 버텨야 합니다. 오는 10일 해상 크레인이 쇠줄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장치인 블럭로더 8개를 통해 쇠줄을 끌어당기면서 선체를 일으켜 세울 계획입니다. 접촉한 상태로 세월호를 직립하는 것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수평빔에서 바로 와이어 로프를 연결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지난 5일 해상 크레인이 도착한 뒤 기상이 악화되면서 준비 작업은 야간과 비가 내리는 도중에도 계속됐습니다. 강풍으로 세월호 선체에 해상 크레인을 묶어 고박하기도 하는 등 난관을 거쳤지만 쇠줄이 연결된 만큼 준비 작업은 대부분 끝난 상태입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시민들도 목포 신항을 찾아 유례 없는 작업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는 것처럼 이게 세월호가 바로 세워지는 게 저희 대한민국 안전이나 뭐 이런 데 그런 것도 함께 세워졌으면 좋겠네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직립 예정일인 오는 10일 기상이 양호할 것으로 보고 막바지 배수 작업 등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낙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금광기업에 대해 과징금 7억 9,8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금광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5건의 공사에서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해놓고 하도급 대금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3억 2천여만 원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광기업은 2017년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 시공능력 평가액이 11위에 이르는 건설사입니다. 지난해 환경미화원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광주시가 근무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위생매립장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폐기물 반입 시간을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 미화원들의 심리적 압박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또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차량 경광등을 설치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 원인이 됐던 청소 차량 적재함 덮개를 차량 후방에서도 조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은 광주보건대가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강제 야간학습을 시켰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시민 모임은 광주보건대가 국가자격시험을 앞둔 3학년 학생들에게 강제 야간학습을 시키고 전공 이외의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대 임상병리과는 자격증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상대로 밤 9시까지 야간학습을 해오고 있는데 학교 측은 강제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잔디 재배 농가들의 고민 가운데 하나가 잔디를 깎고 나면 생기는 잔디잎 등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을 어겨가며 소각하거나 하천에 내다버렸는데요. 최근 퇴비화 사업을 통해 그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고품질의 잔디를 생산하려면 수시로 깎아줘야 합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성장을 왕성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농가마다 1년에 많게는 15번까지 이 작업을 합니다. 문제는 이후에 생기는 잔디잎 등 부산물 처리입니다. 전국 잔디의 62%를 생산하는 장성에선 연간 4만 6천 톤의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농가에선 이를 태우거나 하천에 버리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부 소각했죠. 소각을 해야만 요즘 너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소각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환경오염 행위라서 지난해 장성에선 100명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이 같은 농가의 고민이 미생물 공법을 활용한 퇴비화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장성군이 수차례 실패 끝에 잘 썩지 않는 잔디 부산물을 520종의 미생물과 함께 발효시켜 양질의 퇴비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퇴비가 완성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악취가 없고 침투수가 없어요. 이 퇴비는 농가에 다시 무상으로 제공돼 지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퇴비를 갖다 했더니
지금 가서 보니까 작년보다 예전보다 더 튼튼하고 대가 훨씬 굵어요. 잔디 농가들의 골칫거리인 부산물이 폐기물 자원화를 통해 영농 효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도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미니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으로 설치 금액의 75%가량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지난해 미니 태양광 사업을 통해서 천여 가구에 324kW가 설치됐고 9억 9천여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봄철 어류 산란기를 맞아서 어업 지도선 18척을 투입해서 5월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전라남도는 전어, 참조기 등 포획 금지 12개 품종과 낭장망, 선망 등 금지 어구 사용 행위 등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광양에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김 양식을 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김 시식지로도 불리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유적지를 국가문화재로 승격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섬진강과 남해바다가 만나는 광양시 태인도. 이곳 마을 한가운데 김 시식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김을 양식한 곳으로 김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특색 있는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김 시식지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기념물 제113호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인지도는 낮은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광양시는 김 시식지를 국가문화재로 승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을 이달에 착수합니다. 주말 들여서 금년 연말까지 학술연구를 통해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국가 지정문화재가 되면 좀 주변에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김 시식지가 국가문화재로 승격되면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은 물론 인근 배알도 유원지와 연계한 역사 테마 관광지로 부각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산업화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광양 김 시식지. 국가문화재로 승격 시도가 변화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올해 첫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이번 주말에 치러집니다.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와 함께 토요일인 오는 12일 서석대 주상전리대부터 지왕봉과 인왕봉에 이르는 0.9km 구간을 개방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 개방 행사는 지난 4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시즌 초반 리그 6위에 머물러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 두산과 삼성을 맞아서 상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기아는 내일 양현종을 내세워서 8게임 반차로 벌어져 있는 1위 두산과 주중 3연전을 치릅니다. 금요일에는 대구로 건너가 리그 최하위인 삼성과 주말 3연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기아는 지난주 롯데와는 1승 2패, NC와는 2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이 청년 몫의 광주시의원 비례대표를 뽑습니다. 시당은 41살 차승세 씨와 34살 최영화 씨 등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ARS 투표를 통해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차승세 씨는 사회적 공동체 다운소셜트리 대표이고 최영화 씨는 아시아문화원과 광주시 체육회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의원 여성 비례대표를 공개토론 방식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평당의 광주시의원 여성 비례대표 경선 후보로는 이영순 광산구의원과 최강림 큰꿈 지역아동센터 대표, 그리고 유정님 광주시의원 등 3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오늘 13일에 치러지고 공천관리위원회는 3명에 대한 토론회 평가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광주 마을 분쟁 해결센터가 이웃 간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문을 연 센터에 접수된 분쟁 474건 가운데 370건이 해결돼서 78%가 화해 성사됐습니다.
센터에 접수되는 분쟁은 층간소음과 주차 쓰레기 투기 등으로 광주시는 현재 19개 소통방을 올해 40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선보입니다. 선수단은 카네이션 모양이 달린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나서고요. 가족 팬들에게는 카네이션 1000송이를 증정하는데요. 조계현 단장과 김정수 투수 코치, 정회열 수석 코치 등 부모님 세대가 젊은 시절 목청 높여 응원했던 레전드 선수들의 사인회도 마련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들을 위해 구입비의 80~9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보급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특수 키보드 등 총 101종이고요. 오늘부터 6월 말까지 광주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기록하고 시민군들을 피난시켰던 헌틀리 목사. 그의 사진 기록물이 오늘까지 양림미술관에서, 내일부터는 선교사 사택 야외에서 전시됩니다. 헌틀리 목사는 칼럼니스트였던 아내와 함께 80년 5월의 광주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이고요. 지난해 6월 타계했습니다. 지난해 나주시가 첫 선을 보인 천년의 락 나주 풍류열전이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새롭게 재구성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금성관에서 천년의 서막을 주제로 개막 공연이 펼쳐지고요. 나주의 역사와 번영을 기원하는 우리 비나리와 아리랑 환상곡 등이 연주됩니다.